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건설기계 북미 시장으로 팔로 개척하며 호실적. 네, 최근에 또 건설기계 종목들이 한번 들썩인 바가 있어요. 이제 저도 리포트를 몇 가지 좀 들여다봤더니 북미 시장에서 좀 그렇게 좋다고 좀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렇게 기계 종목들은 상당히 좋았나 봐요. 네, 이번에 이제 매달마다 수출입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5월 1일에 4월 수출입 동향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4월 15대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세 가지 분야에서 이제 수출이 좀 증가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자동차랑 선박 쪽에서 좀 수출이 많이 증가했고, 네. 물론 자동차와 선박보다는 이제 일반 기계 쪽이 그렇게 증감률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3월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기계 회사들의 주력 시장이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는 2021년을 기준으로 이제 중국 쪽 매출액이 한 20%에서 29%, 한 3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아무래도 또 제로 코로나로 하면서 이제 부동산 수요가 점점 위축되고 당연히 국내 건기업체들 타격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실제 이제 지표로도 현대건설기계가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굴삭기를 판매했던 수를 좀 집계를 해봤더니 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중국 쪽의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70% 감소했다고 해요. 이렇게 중국 쪽의 수요가 부진하니까 1분기 실적 약간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실적을 딱 열어보니까 나름대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네. 봤더니 HD 현대인프라코어 1분기 매출이 1조 2,878억 원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도 1,52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랑 영업이익 한 12에서 46% 증가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도 매출이 한 1조 183억 원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도 800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9.2% 매출률을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나타냈고요. 두산밥켓도 이제 매출 46%, 영업이익도 한 9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기계 업체들이 상당히 좀 호실적이 1분기에 나왔는데 사실 중간에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중국 쪽의 비중이 좀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많이 부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건설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항상 중국의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이제 좀 결정이 네. 됐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건설기업 업체들도 좀 리스크를 탈피하겠다라면서 이제 전략 회의를 좀 했었어요.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작년부터 이제는 그럼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의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전략을 갖춰가면서 이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을 낮추면서 북미 쪽이랑 유럽, 선진국, 신흥시장 쪽까지 이렇게 판로를 좀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략을 가져갔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 전략이 굉장히 성공적이더라라고 이제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랑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 두 기업은요,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에는 50% 정도 감소했지만요, 북미 쪽의 판로를 좀 개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을 했었고요. 네. 또 두산밥켓도 북미에서만 매출이 한 55% 성장이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번에 북미 시장 쪽을 좀 진출하면서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난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번에 좀 실적에 영향을 줬던 게 판가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네. 물류비는 하락하고 또 원자재 가격도 안정적으로 접어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진이 커진 것도 함께 호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미 시장을 좀 넓혀가고 있고 마진까지 좋아서 1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이 중국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나 낮춰가고 있나요? 네, 현대인프라코어는 2020년 기준으로 중국 비중이 한 45.5%였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9%까지 낮췄다라고 하고요. 네. 반대로 이렇게 중국 쪽에서 비중을 낮춘 만큼 북미 쪽이랑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을 많이 가져갔어요. 선진국 시장은 기존에 22.7%였는데 35% 정도까지 증가를 시켰고요. 신흥시장의 비중도 기존에는 17%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56%까지 좀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건설 기계도 중국 쪽의 비중을 낮추면서 북미 쪽의 비중은 한 25%까지 늘렸고요. 북미 쪽 매출이 84%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출 지역에 대한 다변화 전략을 가져가면서 역시나 실적이 성공적이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중국 비중을 상당히 많이 낮췄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러면 북미 쪽으로 시장을 많이 넓힌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리스크가 이제 북미 쪽은 잘 나가고 있는지 건설기계 업체들이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괜찮은가요?
미국에서는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약간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2021년에 인프라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 인프라법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10년에 걸쳐서 한화로 1,40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당시에도 인프라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국내 건설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인프라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IRA라던가 반도체법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공장 건설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미국 내부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투자를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 중심 도시뿐만이 아니라 뭐 농촌뿐만이 아니라 네. 뭐 사막까지도 여기저기서 공장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감축법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관련하는 광물에 대한 채굴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 장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건설기기 섹터들이 북미 시장에서 넓히면서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건설기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증가를 하겠지만 굉장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그 GM 공장 근처에서 네. LG 엔솔이랑 GM이랑 이제 합작법인을 세웠었잖아요. 그 3공장이 거기 근처에서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그 3공장에 대한 일자리 창출만 해도 한 1,700명 정도 이상이 창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FOMC가 이제 조만간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다시 정책 방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번에 3월 구인 건수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이제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열기가 식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또다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또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건설기계 쪽에서 이제 고용시장까지 살짝 좀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이렇게 건설기계 수요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 캐파가 넓어질 여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건설기계 섹터들이 중국을 탈피해서 신흥국 시장도 많이 노리잖아요. 신흥국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우리가 또 신흥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투자하면 아무래도 네옴시티를 네.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네옴시티가 워낙에 또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면적의 44배에 이르는 곳이고요. 그 부지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중장비 수요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고요. 그만큼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건설 장비 수주 전쟁도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작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방한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관련한 기업들이랑 여러 가지 협력을 의논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작년에 중동이랑 아프리카 쪽의 지역에서 한 4,3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2년 전과 비교하면 중동이랑 아프리카 쪽에서 매출이 한 116% 정도 증가했고요. 장비 판매 대수도 60% 증가하면서 이쪽 지역에서 우리나라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기업들이 현대 인프라코어 장비 기술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2021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고객들이 한 79대, 75대 정도 그 굴착기를 현대 인프라코어에서 연달아서 계속해서 수주를 했던 바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굴착기가 네옴시티 쪽에 이제 물량이 투입이 됐었는데요. 그 수주를 했던 고객사 중 하나가 아람코 쪽이랑 같이 협력을 하던 고객사였어요. 근데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의 굴착기를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 기술력 굉장히 괜찮은데 하면서 2차 발주로 추가로 이어나간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장비 성능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서비스 수준이나 기술력을 높게 보고 있다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업체들이 나름의 기술력을 튼튼하게 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잘 잡는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레퍼런스도 잘 쌓아가고 있는데 그럼 뭐 또 다른 곳이 있을까요? 중동 이외에도? 네옴시티 그 다음으로 좀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네. 이 자카르타가 이제 지반이 계속해서 침하되고 있고 워낙에 인구가 이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2045년까지 기존의 자카르타에서 수도를 누산타라로 수도를 이전할 것이라고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네. 이 누산타라 쪽으로 수도를 이전하면 그만큼의 또 인구에 대한 수용 능력도 있어야 될 텐데 이쪽의 규모는 한 인구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거든요. 역시나 네옴시티만큼이나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여러 가지 건설 장비 업체들 이런 부분 쪽에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쪽은요. 공공 도시 개발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우리나라 한국형 도시 개발에 대한 모델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손을 잡게 되면 국내 건설사, 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연달아 우리나라 진출할 수 있는 판로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그 외 이벤트들은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전 이슈 시간에서도 한 번씩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때 원전 얘기하면서도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그 퀴리티에 대해서 복구에 대한 쪽에서도 이제 당연히 건설 장비 수요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워낙에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중동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 이제 자원 보유국들이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를 늘리면서 자원 광물을 좀 캐내는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매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기계 섹터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수요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각 나라별로 필요한 것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제품 라인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현대인프라코어에서 신규 브랜드인 디벨론이라는 불도저를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제 불도저를 중단을 한 바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불도저라는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신제품을 중동 쪽, 아프리카 시장 쪽에 좀 공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불도저를 이번에 네옴시티 건설에 좀 진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산업 차량이나 컴팩트 트랙터를 포함해서 농업, 조경용 장비 시장을 좀 확대하는 중이고 포터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바켓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장비이거든요. 여기 쪽에서도 이제 판매 비중이 전체의 한 22%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포터블 파워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라인업을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교차 판매를 하면서 라인업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라인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지면 그만큼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브랜드 인지도도 내부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또 긍정적으로 같이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우호적인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했던 내용들을 한번 건설기계 쪽 싹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4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건설기계 쪽에 이제 최근에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원래는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이 워낙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기계 쪽에 실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고자 이번에 우리나라 건설 기계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는 전략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쪽에 판로를 개척했는데 마침 그렇게 판로를 개척했던 북미 쪽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투자 부분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우호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건설 장비가 필요한 이벤트요. 튀르키예 지진이나 러우 전쟁, 뭐 네옴시티 방금 말씀드렸던 인도의 수도 이전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기계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렇게 시대가 탈바꿈되면서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 보유
주류국들이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나라 기업 내부에서도 신제품들,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제품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수출이 되면서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는다면 브랜드 인지도까지 함께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부분들 싹 들어보니까 증권가에서 최근에 건설기계 쪽에 이제 목표 주가를 높이는 그런 원인들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건설기계 쪽은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건설업은 아직까지 좀 침체된 분위기더라고요. 네, 건설 쪽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과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원자재 쪽이랑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설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네. 건설주들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왔어요. 예상 외로. 현대건설, GS건설, HD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이번에 나왔는데요. 건설사들 역시나 이제는 한쪽에 약간 매출처를 좀 집중화하는 게 아니라 다각화 전략, 신사업 전략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건설사들도 역시나 해외 수주, 신사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하면서 이번 1분기 실적 좀 선방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해외 쪽에 대형 공사 수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러닝터널에 대한 수주도 있었고요. 가스 처리 시설이나 이라크 바스라 정유 공장 등 해외 쪽에 좀 매출을 강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방어했고요. 그러면서 매출,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에서도 그나마 이제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건설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격을 덜 받았다는 게 이번 실적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처리 사업이라던가 모듈러 주택 이런 쪽으로 신사업 쪽을 좀 넓혀가면서 그 이익률이 건축이나 주택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좀 실적에서 좀 선방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들도 이제 주택 시장에만 너무 의존을 할 수는 없으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 같은데 친환경 사업에 좀 뛰어든 건설사들도 있지 않나요? 네, 이번에 포스코 건설이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네. 포스코 ENC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제 우리 기업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의지를 약간 내비쳤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시장을 좀 타깃하면서 이번에 포스코 ENC가 그린라이프 주거 모델을 상품화하는 신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신사업 쪽으로 좀 펼쳐나가는 추세이고요. 또 DLENC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가스와 같이 친환경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요, 건설기계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호실적이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한쪽에만 집중하지 않고 북미 쪽으로 조금 더 이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